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로 보낸 30대 여성입니다. 아들을 낳고 2년의 짧은 결혼 생활 중 느닷없는 사고로 남편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갔어요. 함께 차를 타고 있었던 저와 아들은 천운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운이 남편에게는 닿지 못했죠. 아니면 사고 순간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운을 저희 모자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저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살아남으려고 본능적으로 그때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괴로워 몇 년 동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았거든요. 아마 사고 당시의 기억이 온전히 남아 있었더라면 전 아마 바로 남편을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사고 후 외상 증후군으로 그 후 차를 탈 때마다 너무 공황 증상을 겪기도 했고 극도의 우울증으로 벼랑 끝에 선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때마다 저를 사력을 다해 붙들고 있었던 건 제 아들도 아닌 제 가족이었습니다. 지수야, 점심 안 먹었어? 엄마가 다 차려놓고 갔잖아. 왜 안 먹었어? 생각 없어. 생각이 없어도 시간이 되면 그냥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 너 또 실려가고 싶어서 그래?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생각나면 먹을게. 나 좀 신경 쓰지 마. 생각 안 나면 영영 안 먹고? 너 어쩌려고 그래? 이제 유준이도 5살이야. 지금까지는 유준이가 어려서 괜찮았다 치자. 너 계속 유준이한테 그런 모습 보여줄 거야? 엄마 노릇 안 할 거냐고. 평소 엄마는 제가 뭘 하든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셨지만 열에 한 번은 그렇게 화산 폭발하듯 터질 때가 있었어요. 엄마도 보다 못해 답답한 마음에 그러셨겠지만 그럴 때마다 전 그냥 땅속으로 꺼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식이고 뭐고 살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그깟 밥 한 끼가 대수겠어요. 모성애가 없다 손가락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아들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사고 시점에 살고 있었고 잘 때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언니, 미숫가루 타왔어. 밥 넘기는 게 싫으면 이거라도 마셔. 고마워. 유준이는 방금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잠들었어. 아빠가 재우고 막 나오시더라. 고마워. 얼른 마셔. 내가 컵 가지고 나갈게. 여동생은 일부러 제가 미숫가루 한 잔을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컵이 빈 것을 보고서야 방문을 나섰습니다. 방 안이 비로소 다시 고요해지면 전 모로 누워 있다가 눈을 감았어요. 차라리 영영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지긋지긋하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건 저도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를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순간, 전 언제든 삶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가족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 직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이었어요. 그때 5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는 것과 외출을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 그중 무엇이 더 허무한 죽음일까 하는 생각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교통사고가 더 허무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세상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기에 내 남편이 그렇게 가야 했을까 싶었으니까요. 한 번씩 시부모님께서도 찾아오셨어요. 평소엔 연락만 하시다 남편 기일이 되면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저를 보고 가셨죠. 지수야, 아버지가 너 좋아하는 복숭아 많이 사왔어. 꼭 챙겨 먹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아휴, 왜 이렇게 말랐어? 작년보다 더 마른 것 같네. 밥은 제때 먹고 있는 거야? 눈밑 꺼진 것 좀 봐. 지수야, 4년이야. 너 이러고 있는 거 상원이가 보면 하늘에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겠니? 나도 산다. 자식 보낸 나도 살아. 그러니 너도 살아야지. 유준이 많이 컸더라. 그러고만 있지 말고 간 사람은 얼른 털어버리고 너도 새 인생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야? 사돈 마음 미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해? 유준이도 사돈 처녀한테 맡겨놓고 애 엄마 노릇 다 시키고 자식 남은 순간 네 인생 아니다. 너 인생은 포기하더라도 유준이 생각해서 유준이 엄마로만이라도 살아. 왜 그래요, 당신은? 안 그래도 마음 힘든 애한테. 아,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안 살 거야? 죽기라도 할 거야? 나도 살아, 나도. 지금 유준 애미 너보다 내가 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벌은 나중에 죽어 내가 다 받으마. 넌 이 악물고 살아라.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만해요, 그만해. 애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걸 올 때마다 괜히 왔다 싶어. 가요, 가. 아휴, 사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 가시게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염치 없게 저희가 어떻게 여기서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지수랑 유준이 볼 수 있게 문 열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니, 그럼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싸드릴게요. 어차피 우리끼리는 다 먹지도 못해요. 잠시만요. 부산스럽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여동생이 와서 눈물을 닦아주었고 시부모님이 갈 때까지 그저 망부석처럼 앉아만 있었죠. 사돈 어른께서는 언니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인 거 알지?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언니. 괜찮아, 지영아. 나 좀 쉴게. 유준이 좀 부탁해. 엄마. 유준아, 엄마 졸려서 먼저 잘게. 유준이도 할아버지랑 잘 자. 그때 저는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일에 단 한 번도 납골 땅에 가보지 못할 정도로 그 일이 저한테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낸 것이 비단 저뿐만은 아닐 텐데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살까 싶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별 수 없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그 전부터 그런 계기는 많았는데 4년이란 시간이 흐르고서야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온 어느 날이었어요. 여동생의 방에서 격양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또 결혼 못하겠다고 한 거야? 임지영, 너 어쩌려 그래? 너 그러다 정원이 놓치면 나중에 네 언니 원망하려고 그래? 언니가 가지 말랬어? 언니가 너더러 유준이 파달랬냐고. 잔말 말고 날짜 잡아. 어떻게 그래? 언니 저러고 있는데 나까지 시집 간다고 나가버리면 엄마 혼자 언니 감당 가능해? 유준이까지 볼 수 있냐고. 그럼 네 언니도 저러고 살고 있는데 너까지 힘들게 사는 꼴을 나보고 보란 말이야? 지수, 유준이 다 내가 챙겨. 나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정원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2년 전에 결혼 없고 이번에도 안 한다고 하면 너 아주 그 집의 태역주인 되는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해. 여동생은 저 대신 제 아들을 돌보느라 결혼도 한번 미룬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할 상대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이상은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저는 저 때문에 여동생이 자기 삶도 미루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운 날 여동생 방에서 아들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린 웃는 가족들 사이
구석에 검은색 그림자처럼 놓인 사람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마치 집안의 어둠이나 그림자가 된 것 같았죠. 나 혼자도 모자라 내 아들까지 식구들에게 맡기고 이건 좀 아니다 싶다는 생각을 그제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나서고 싶은데 그 첫걸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제게 넌지시 제안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 이 앞에 카페 하나 차려볼까 하는데 나랑 카페 안 할래? 카페? 갑자기? 나 전부터 카페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회사 그만두려는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 써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 한번 해볼까 싶어. 물론 나도 나가겠지. 근데 회사 다니면서 하기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언니가 좀 봐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 그래? 물론 언니가 힘들다고 하면 안 해도 돼. 억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 생각 좀 해볼게. 정말? 생각해볼 거야? 바로 결정하긴 좀 힘들 것 같네.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꼭이야. 동생은 제가 바로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호들갑을 떨며 나가서는 엄마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저는 그게 첫걸음이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삶을 끝낼 생각이 아니라면 제 가족과 아들을 위해서 언제고 일어서야 했어요. 제가 빨리 일어서야 제 가족들도 덜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세상에 다시 나가려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3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무려 4년이었습니다. 4년 동안 병원이 아니면 외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울증 때문에 다니던 정신과도 차를 탈 때마다 오는 극심한 공황 증세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였죠. 한동안 잠잠했는데 제가 다시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고통스러워하자 엄마는 처음으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여동생이 놀라 달려왔지만 엄마는 이성을 잃은 것 같았죠. 두 손을 제 목을 조르며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 그냥 같이 죽자. 그냥 나랑 같이 죽어. 나랑 같이 노서방 만나러 가. 엄마, 왜 이래? 이거 놔. 언니 놔. 그러다 진짜 죽겠어. 이럴 거면 그냥 다 같이 죽어.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냐고. 너만 노서방 잃었어? 사도는 자식을 잃고 유준이는 아빠를 잃었어. 그러고도 살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잖아. 근데 넌 왜 그래? 왜 이렇게 부모 억장을 무너지게 해? 차라리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야 이 꼴 안 보고 살지. 그렇게 힘들면 엄마가 같이 가줄게. 응? 엄마 제발. 제발 좀 진정해.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언니 괜찮아? 아빠, 119 좀 불러줘. 병원에 가서 진정제를 맞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 새끼. 어차피 이대로 죽느니 만도 못하게 사나 밖에 나갔다가 공황 증상으로 숨이 넘어가나 똑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생각 하나만 붙들고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먹은 거였어요. 카페 오픈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용기 내어 세상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바리스타 학원에 가서 커피도 배우고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장도 봤어요. 아들 어린이집 차량을 마중 나가기도 하고 아들과 키즈 카페도 가봤죠. 아들이 5살이었는데 아들과 처음 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제가 배웅해주는 등굣길을 어색해하고 저와 손잡고 가는 키즈 카페를 낯설어했지만 차츰 밝은 웃음을 보여주더라고요. 유준이 담임선생님이 그래.
요즘 유준이 웃는 날이 많아졌대. 부쩍 엄마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머님 건강이 좋아져서 다행이라더라. 그래? 유준이가 더 밝아졌다니 다행이네. 엄마 아는 사람들도 다 난리야. 너무 보기 좋다고. 너 웃는 게 유준이랑 똑 닮았다더라. 지수야, 이렇게만 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만 살아. 얼마나 좋니? 요즘만 같으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부모님께서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습관처럼 쉬던 한숨도 줄었죠. 저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환하게 웃었고 혼자 있을 때에도 실없이 습관처럼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행복하거나 웃긴 일이 있지 않더라도 소리내어 웃으면 뇌가 착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통한 건지 정말로 차차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진 컨디션으로 저는 동생을 도와 카페 오픈을 준비했어요. 동생이 카페 오픈과 동시에 결혼 준비까지 시작되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계속 이렇게만 살아보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퇴근시키고 혼자 카페 마감을 할 때였어요. 저기... 네? 형수? 상규야, 여긴 어떻게? 카페 입구에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도련님을 발견한 거예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셋이서 자주 어울리기도 했고 결혼 후에도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고 이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던 터라 갑작스러운 방문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형수, 이제 괜찮아요? 뭐 그렇지. 앉아, 커피 한 잔 줄까? 밤이라 커피는 좀 그렇고. 너 좋아하던 초코 쉐이크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니요. 저 금방 가봐야 돼요. 지나가는 길에 형수 얼굴 보이길래 얼굴이나 비춘 거예요. 형수, 좋아 보이니 됐어요. 너도 잘 지냈어? 저요? 좀 안 됐네.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저야 뭐 그렇죠. 형수, 번호 좀 알려줄래요? 번호가 바뀐 것 같던데. 응, 그래. 내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번호가 바뀌었어. 아버님, 어머님도 잘 계시지? 지난번 그 사람 기일에 왔다 가셨는데 그 후로 연락을 못 드렸네. 좀 더 괜찮아지면 연락드리겠다고 전해줘. 네. 근데 형수... 어? 아니에요. 연락할게요. 시동생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가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제 눈치를 보는구나 싶었어요. 끔찍한 비밀과 음흉한 속내를 가지고 온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뒷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어요. 오늘 카페 별일 없었어? 오늘 매출도 잘 나오고 괜찮았어. 맞다. 왜? 상규 왔었어. 너도 상규 기억나지? 상규? 언니 설마 노상규 말하는 거야? 노상규가 카페에 왔었다고? 어떡해? 별 생각 없이 시동생이 카페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자마자 여동생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여동생은 과민한 반응에 어쩔 줄 모르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뭐래? 노상규가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 어떻게 왔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알게 됐겠지. 근데 지영아, 왜 그래? 너 좀... 아니, 노상규 그 자식이 그때 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으니까. 못되게 굴어? 그 사고 때문에? 아니야, 됐어. 언니,
당분간 카페 나가지 마. 카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 갑자기 왜? 그냥 나가지 마.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여동생은 급하게 자리를 피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여동생이 제가 잃어버린 기억 속 시동생과의 불화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만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랑 함께 사고가 났으니 시동생도 속상한 마음에 형의 죽음을 제 탓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일로 뭐 얼마나 제게 못되게 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동생이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걸 보면 보통 갈등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하지 않나 싶어 다음날 출근하려는데 이번엔 엄마가 잡더라고요. 지수야, 유준이 데려다 주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 카페 가지 말고. 어? 엄마까지 왜 그래? 상규 왔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표정도 괜찮고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상규도 그때는 속상해서 그랬겠지.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러자 엄마는 기가 막히단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려다 됐다 싶은지 입을 다시 다물었어요. 그러면서 저 대신 아이 어린이집 가방을 챙기며 그랬죠. 됐으니까 일단 유준이 데려다 주고 와.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한 일주일 정도 유준이 못 올 거라고 말도 좀 하고. 갑자기 왜? 다 같이 이모네 좀 갔다 오자. 간지도 좀 오래됐잖아. 이모가 너 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제주도 이모 집? 갑자기? 너 좋아졌다니까 이모가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많은가 봐. 일단 얼른 다녀와. 카페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알았지? 엄마는 그렇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셨어요. 전 사회에 나온 지 몇 주 되지 않은 새내기나 다름없어 마치 아이처럼 엄마 말을 들어야 했죠. 생각지도 못하게 일한 지 얼마 안 돼 제주도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이모에게 호사스러운 대접도 받고 바다를 보고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쩐지 찝찝했죠. 제주도에 간 지 3일째 되던 날 시동생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수, 카페에서 안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 잠깐 제주도 내려왔어. 이모 보러. 왜? 아니요, 시간 내서 카페에 찾아왔는데 형수가 안 보이길래요. 언제 와요? 다음 주쯤. 그럼 와서 연락 좀 해줘요. 시간 내서 얼굴이나 제대로 보게.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묻더라고요. 누구야? 어? 아니, 친구. 친구 누군데? 경미 근데 너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고. 노상규 아니지? 아니야. 그리고 상규면 뭐. 상규 이제 나한테 나쁜 말 안 한다니까. 하지 마. 상규 그거 양심이 있으면 언니한테 절대 연락 못 해. 언니 나중에 알면. 됐다. 아무튼 하지 마. 어? 제발. 여동생 눈치가 보여 애둘러 거짓말을 한 건데 여동생이 그렇게까지 나오니 연락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가벼운 안부 문자가 왔었어요. 한두 개는 무시하고 하나 정도는 간단하게 대답하던 차였죠. 그런데 그걸 또 여동생이 알게 된 거예요. 언니, 이거 뭐야? 왜 자꾸 노상규한테 연락이 오는 건데? 어? 아니, 그냥 한 번씩 안부 문자 오는 거야.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순 없잖아. 무시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지영아, 너 좀 과하다는 생각 안 해? 지나간 일이잖아. 언제는 나보고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살자며. 상훈 씨 그렇게 되고 괜히 화풀이 할 곳 없으니까 나한테 좀 뭐라고 했을 수도 있지. 난 그거 다 화풀이를 어떻게 해, 그 새끼가. 그것도 감히 언니한테. 뭐? 언니, 그 새끼는 지영아.
여동생이 참기 힘들다는 듯 뭔가 토해내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엄마가 다급하게 여동생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제야 여동생도 정신을 차린 듯 입을 꾹 다물었죠. 뭐야? 뭔데 말을 하다 마라. 무슨 말인데? 해봐.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보라고. 그만해라. 지수 너도 얼른 들어가. 엄마 잠깐만. 얘 자꾸 전부터 너무하잖아. 임지영, 그래도 너 사돈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새끼라니. 너 정말 진짜 그 새끼 편들지 마. 내가 말했지. 연락하지 말라고.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형부가 어쩌다 그렇게 됐는데. 지영아,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게 무슨 말이야? 상원 씨가 왜? 상규가 뭘 어쨌는데. 그 새끼가 사고 낸 거잖아. 그 새끼가 몰던 차가 운전석 박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백지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 순간 드문드문 지난 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고 장면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졌었는데 느닷없이 돌진한 차에 남편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아무도 없는 빈 방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저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순간 앞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다시 구렁텅이로 빠져든 기분이었어요. 지수야, 정신이 좀 들어? 엄마, 그래, 괜찮아. 지영이가 많이 미안해하더라. 다시는 꺼내지 않기로 한 얘기인데 자기도 많이 답답했던 모양이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아직 기억이 잘 안 나. 우리가 타고 있던 차를 상규가 받았다는 거야?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않아도 돼. 떠올려봤자 괴로운 기억을 뭐하러 떠올려. 잊자. 다 잊어버리고 살자, 지수야. 말해줘. 이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잊고 살아.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알아야겠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다시 제자리인 거 못 견디겠어. 난 평지를 마음껏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면 모래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필사적으로 잊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뭔지 알고 싶어. 엄마는 간곡한 제 부탁에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결국 어렵게 입술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입에서 나온 그 사고의 진실에 저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죠. 무슨 사정인진 나도 전부는 몰라. 네가 말해줘야 아는 것들이라. 그 사고 있기 며칠 전부터 노서방 표정이 영 안 좋았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네가 시동생 일이라고만 했지. 그때 나는 그저 시댁에 일이 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건 아마 너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노서방이랑 갈등이 있다는데도 너 우리 집에 와서 네 시동생 좋아한다는 보리굴비는 꼭 챙겨갔거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사고가 난 거야. 너네가 유준이 데리고 나갔다가 늦은 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느닷없이 차가 돌진해 노서방을 덮친 거지. 너랑 유준인 그나마 뒷좌석에 있어서 천운이었어. 운전석은 차가 형체도 없이. 아휴, 지수야. 그때 네가 그랬어. 병원에서만 정신만 차리면 노상규 악에 받쳐 울부짖었다. 눈만 뜨면 노상규 이름만 불러대고 괴로워하다가 정신 차리길 여러 번이더니 어느 날은 눈을 딱 떴는데 조용한 거야. 사고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긴 했지만 우리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 그때 너는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싶은 상태였으니까. 가족들은 제가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채로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반송장처럼 살았는데 사고의 진실을 떠올리는 순간 저마저도 영영 놓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후로 철저하게 남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답니다. 시동생은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3년을 복역하고 나온 것이었어요. 처음 여동생에게 그 사실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더군요. 안개 속을 걷다 안개가 맑게 거친 초원을 걷는 기분이처럼요. 그러니까 애써 상대하지 마라. 지영이가 그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양심이 있으면 네 앞에 얼굴 못 내밀지. 내밀더라도 바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슬쩍슬쩍 찾아오고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 호랑이가 물어가도 시원찮을 놈. 으휴. 엄마도 다시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상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다시 찾아올까 두렵다며 여전히 카페 출근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했죠. 노상규 그 자식 또 나타날 거야. 언니, 그 자식 그냥 무시할 수 있어? 없잖아. 진짜 설마 언니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일하고 싶으면 다른 일 알아보자. 내가 지인한테 부탁해서 다른 카페라도. 지영아, 나 괜찮아. 상규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뭘 어쩔 건데. 그냥 상대하지 말라니까? 그렇다고 내내 숨어만 살아? 내가 왜 숨어야 하는데. 네 형부 그렇게 만든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데서 일하면 안 찾아온대? 만나더라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양심 없냐? 너 때문에 내 남편 죽었으니 원망 사기 싫으면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거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겠구나 싶었던 것이요. 기억을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걸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남편과 시동생이 갈등이 있었다는 부분이요. 여동생의 우려에도 다시 카페를 나가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시동생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수, 다시 나왔네요. 혹시나 하고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그래. 형수, 왜 그래요? 말 안 해도 이유는 알 것 같은데. 아니야? 형수, 설마 기억이... 왜? 기억 잃고 내 남편 죽인 시동생도 못 알아보고 웃어주니까 좋았어? 형수! 상규야, 모르면 모를까? 내가 알게 돼버렸으니 너 얼굴 이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 불편하고 불쾌해. 저는 시동생에게 확실히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카페 내에 고객들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도 당황해 제 눈치를 살폈죠. 그런데 시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러는 겁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술이 웬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을... 어쩌다가 하필 그 차가 형이 탄 차였을까?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어요, 형수. 일어나. 남의 영업장에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용서해달란 말은 안 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발 나타나지 말라,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형수랑 유준이 위해서 뭐든 할게요.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형수. 시동생은 그날 동생의 카페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고객들은 뭐라 말도 못하고 숨죽여 눈치를 살피며 지켜보고만 있었죠. 죽도록 미웠습니다.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남편이 저 세상에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술에 취한 동생 차에 저 세상에 가다니 얼마나 원통할까 억장이 무너졌지요.
결국 매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만 하는 시동생을 두고 저는 나와버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후회와 참회로 가득한 그 눈물을 이해하게 될까봐, 저도 모르게 시동생을 용서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시동생은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어린이집까지 나타나 하원시키는 저희 모자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유준아, 너 유준이야? 정말 많이 컸구나. 상규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나타나지 마. 너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고 너 용서할 생각도 없어. 그냥 유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요. 얼굴만 좀 보고 싶어서. 형 많이 닮았네요. 네가 정말 뉘우치고 살고 싶으면 그 입에 형은 올리지 말아야지. 유준이만 좀 보면 안 돼요? 나도 좀 살아야죠. 나도 숨통 좀 트이고 살 수 있게 기회 좀 줘요. 유준이한테라도 갚고 살게. 나도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 나온 엄마가 그 광경을 보고 만 거예요. 엄마는 멀리서 시동생을 알아보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황당한 얼굴로 다가왔죠. 자네 사돈총각 아니야? 어머, 세상에.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여기가 어디라고? 사돈 어르신. 당장 안 꺼져? 당장 꺼져. 당장! 다신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손주 앞에 나타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엄마는 귀신 쫓듯 시동생을 쫓아버리고 별 수 없이 시동생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만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놓치게 있는 게 뭘까? 여러 날 고심하던 전 처음으로 남편이 있는 납골 땅에 가봤습니다. 안 가던 곳에 가면 괜히 걱정을 끼칠까 싶어 집에는 말도 하지 않고 어렵게 나선 길이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곳까지 택시를 타야 했는데 차에 오르기도 전부터 식은땀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저 세상 가고 나서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던 저를 원망했대도 어쩔 수 없었죠. 그 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만큼 제게 힘든 일은 없었으니까요. 상원 씨, 나 왔어. 조심스레 사념만의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저 작은 단지 안에 내 남편이 들어있다는 것을 몇 번을 봐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 봉화남 속에 든 남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전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사진 속 그 옷을 입고 있었던 날이었죠. 그때 남편은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퇴근했었습니다. 왜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상규 때문에. 상규? 도련님이 왜? 이 자식이 사고 제대로 쳤어. 아버지 어머니 아시면 난리 나실 텐데.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유준이는? 오늘 내내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 가야 하나 했는데 마침 열이 뚝 떨어져서 잠들었어. 고생했네. 저녁 준비 못했지? 기다려, 내가 해줄게. 그건 희미하지만 확실한 기억이었어요. 남편이 시동생이 친 사고로 골치 아프다고 했었고 별일 아닌 것처럼 굴었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남편 성격에 어지간한 일은 웃어 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한 걸 보면 대단한 문제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남편은 자다 말고 한밤중에 안주도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왜 그래? 상규 문제 심각한 거야? 돈 좀 빌려달래. 돈? 갑자기 무슨 돈? 도박을 했다나 봐. 아버지가 상규 앞으로 살라고 둔 오피스텔 그거 건드려서.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어차피 그거 아버님 명의인데 어떡해?
상규 그게 아빠 명의 휴대전화 쓰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쉬웠나 봐. 나도 잘은 모르는데 원래 그거 팔아서 반씩 나눠 우리 결혼할 때 보태주신다고 한 거. 우리 급한 거 아니라서 그냥 거절했었잖아. 상규 이사 문제도 있고 해서 번거로워서 거절한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받을 걸 그랬어. 아니, 그래서 어쩌자고. 우리가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 말은 한 3천 빌려주면 자기가 어떻게 메꿀 수 있다는데 말이라도 확실히 해주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하지도 않고 다 잃은 것 아닌 것 같아. 3천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걸 보면. 뭐? 아니야, 잠깐만. 아무래도 이상하지. 오피스텔에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도박을 했는데 그깟 3천으로 해결이 된다고 했다고? 아무래도 이상해.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도박하는 사람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하고 그러다 수렁에 빠진다잖아. 설마 상규 그 자식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으려고. 아니야, 여보. 일단 주지 말고 잘 달래서 이야기 좀 해봐. 그러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면서 일단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는데 그 이상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남편이 돈을 해줬던가 안간 힘을 다해 떠올리려 애를 쓰던 중이었죠.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 시동생인 거예요. 순간 심장이 쉬지 않고 쿵쾅댔고 사진 속 남편과 눈이 마주친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온 전화였어요. 형수가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상규야, 무슨 일인지 제대로 털어놓아야 형도 나도 널 돕지. 무턱대고 계획도 없이 3천만 원만 달라고 하면 우리가 뭘 믿고 그 큰 돈을 줘? 진짜 급하다고요. 3천만 원만 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형수가 끼어들어요? 형수 돈이에요? 나 형한테 빌려달라고 한 거라고요. 너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도박이 무섭다더니 정말 무섭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 너 말투 그거 뭐야? 그만둬. 너 지금 그 3천만 원으로 또 도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씨발 3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원금 찾을 수 있는데 형수 때문에 못 찾으면 책임질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탓이니? 너가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만 않았어도 됐을 일인데. 너 형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불우이웃이나 돕지. 너 도박하라고 줄 돈 없으니까. 이 미친년이 진짜. 얼마나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던지 그 소리가 휴대전화 밖으로 다 나왔었어요. 놀란 남편이 전화를 빼앗아 들었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며 남편도 엄청 화를 냈죠. 그런데 남편이 붙들고 있던 전화기 너머에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형수 죽여버리기 전에 돈 내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놀란 저희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다르게 유흥을 좋아하고 활동적이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들과 싸우는 등 어렸을 때부터 자잘한 사건 사고를 치긴 했어도 심성 자체가 나쁜 애도 아니었고요. 남편보다 기껏 3살 어린 시동생이었지만 제 남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장이 쉬지 않고 뛰었고 솔직히 두렵기도 했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끊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모처럼 시흥에 사는 친구네 부부의 집들이에 들렀다가 늦은 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카시트에 눕혀놓은 아들 때문에 남편 뒷좌석에 타고 있었죠. 그러다 집 근처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무심코 돌린 시선이 닿은 곳에 시동생 차량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당시 시동생 차량이 붉은 계열이라 눈에 확 띄는 색이었거든요. 상규인가? 멀기도 멀고 어두워서 번호판이 바로 보이진 않았지만 어쩐지 시동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규? 상규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오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면서 바뀐 신호에 따라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측면 갓길에 세워져 있던 그 차량이 천천히 저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하는 순간 운전석에 앉아있던 시동생을 보았고 그때 시동생의 표정이 떠올랐죠. 바로 전날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목소리와 함께요. 그때 남편이 차량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갔더라면 저와 제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측면으로 차량이 돌진해 온다는 걸 안 순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차량을 멈춰버렸어요. 아무래도 남편 계산으론 앞으로 더 나아가봤자 차량 뒤편을 져서 저와 아들이 위험해질 거라 판단했던 겁니다. 순간의 판단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바람에 시동생의 차량이 남편이 앉아있던 운전석으로 정확하게 때려 박혔던 겁니다. 그 사고 순간이 거짓말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결코 우연에 의한 사고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발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시동생의 계획된 범죄였던 겁니다. 하나, 시동생이 술에 취해 관가했던 게 있다면 본인 역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였던 거예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 사건으로 시동생도 6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답니다. 머리를 옆 유리에 크게 박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남편에 비하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그때 재판도 여러 날이 소요되었고 남편이 사망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실형을 산 것이었죠. 음주운전 치사상죄로요. 하지만 그건 정말로 실수에 의한 사고일 경우에 해당하는 제목이잖아요.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 머리가 어지러질 무렵 전화 벨소리가 끊기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수, 이번 아버지 생일날 유준이 데리고 와요.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라도 해요. 중으로 온몸에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 채 잊고 사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잊고 살았던 겁니다. 사지를 다 찢어 죽여도 시원찮았으니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3년이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찢어 죽일 수 없다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인간이 벌써 사회에 나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도 없었죠.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요. 확실히 저를 노렸던 범죄였고 적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시동생의 태도는 진심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전 고민 끝에 그 시아버님 생신 식사 자리에 참석했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까진 안 와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상규가 초대를 해서요. 상규가? 괜한 짓을 했구나.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라던 아버님께서는 어쩐지 쩔쩔매고 계셨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로부터 제가 사고 전말을 알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큰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어도 아들은 아들이라고 남은 자식 하나 챙겨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두 분도 사고 전말을 100% 알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엄마 말로는 당시 오피스텔 도박건으로 괴로워하던 시동생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고 하필 그때 우연히 저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박아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 것 투성이었는데 작은 아들이라도 살려보려던 시부모의 잘못된 사랑과 저라도 살려보겠다고 애간장을 녹이던 저희 부모님의 조바심이 그런 결론을 내게 한 거였습니다. 제가 사고에 대한 그 어떤 증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식사는 잘했어요. 유준이도 데리고 오라니까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열이 좀 있어서. 애들은 자주 아프다더라고요. 응. 근데 형수, 어? 그때 썼던 핸드폰 있잖아요. 사고 전에.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순간 전 그 핸드폰이 아주 중요한 사건의 키 역할을 할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조바심이 이를 그르치게 하곤 하는데 시동생은 마음을 졸이다 실수를 한 거였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핸드폰? 글쎄, 없을 거야. 사고 나면서 망가졌다고 아버지가 바꿔왔거든. 근데 왜? 뭐 중요한 거라도 있나? 아, 그래요? 그때 있잖아요. 사고 나기 1년 전쯤인가. 형수 유준이 뱃속에 가졌을 때 다 같이 이 근처 계곡 가서 찍은 사진. 그게 나한테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지. 아, 나도 그 사진은 없네. 전에 핸드폰에만 넣어놨어서. 아쉽네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그때 형이랑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망가져서 바꾼 게 아니라 그 휴대전화 속에 남편 사진이 너무 많아서 바꾼 거였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진첩에 들어가 남편 사진 들여다보고 울게 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바꾸고는 사진 한 장도 찍지 않고 지내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휴대전화가 새 것처럼 말짱했죠. 충전을 시키고 저는 차분하게 휴대전화 속 기록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때 시동생과 했던 통화 녹음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이씨 미친년이 진짜?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형수, 이러지 맙시다. 내가 한두 번이래요. 처음이잖아요, 처음. 야, 노상규 너 미쳤어? 어따 대고 욕이야, 욕은. 너 아주 진짜 돌았구나.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당장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말하기만 해. 나 지금 궁지에 몰린 쥐야. 뭐라도 있으면 다 물어뜯어버릴 상태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아주 형수 죽여버릴 거야. 지금 당장 돈 안 보내면 형수 아주 이 세상에서 사라질 준비하라고 해. 이 새끼가 진짜. 너 다시는 나한테도 네 형수한테도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해봐. 어디.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리고 딱 기다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너 손발 묶어 그놈의 도박 꾼도 못 꾸게 할 테니까. 시동생의 증거를 찾을 생각으로만 녹음 파일을 열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 목소리를 마주한 저는 소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어요. 진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기 동생을 봤을 그 마지막 순간에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차를 세우고 그 고통을 감내했을까요? 불쌍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시동생 때문에 억울하고 허무하게 죽은 내 남편과 그런 남편을 잃고 살아야 하는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복수해야겠다 똑같이 죽여버릴 수 없다면 분하지만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확실한 벌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이걸 가지고 다시 경찰서에 가면 되나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다행히 제가 전혀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당시 사건은 시동생의 음주운전 치상죄만 다뤄줬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살인죄를 물어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시동생이 찾아온 겁니다.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거예요. 오늘 형수랑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어디? 형한테요. 형한테. 형수랑 같이 가서 용서 빌고 싶은데 같이 가줄래요? 그런 거라면 너 혼자 가도 되잖아. 형수라도 데려가야 형이 날 좀 더 예쁘게 봐줄까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그래요. 시동생 말에 저는 잠시 고민하다 준비하고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잠자코 기다렸고 우린 그렇게 한 차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그때 저는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간 기분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아무 말 없이 달리던 시동생이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더군요. 이 길 아니잖아. 형한테 가기 전에 잠시 드라이브라도 할까 해서.
그럴 시간 없어. 근데요, 형수. 그때 형수가 했던 말이 좀 걸려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때 내가 형수 핸드폰 찾았을 때요. 중요한 거라도 있냐고 물었잖아요. 무슨 의미로 한 말이에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제게 섣불리 지난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실수한 것처럼 저도 시동생의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었어요. 애둘러 변명하려던 저는 그냥 간두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피식 웃더라고요. 형수, 저요. 3년 동안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어요. 그때 내가 딱 중독이 되던 차라 뭐 어떻게든 감방 한번 가긴 갔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내가 진짜 억울한 건 하나 있어요. 그때 진짜 대박 찬스였거든. 그때 3천이면 3억이 되는 아주 짜릿한 한 방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 아버지 오피스텔이 4억 5천짜리였으니까 적어도 내가 3억까지 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이 3억이지. 그 3억에 1억만 빼서 또 다시 굴렸으면 10억. 왜냐하면 딱 10배 정도가 보장됐거든. 그러니까 형수, 지금 형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좀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4억 5천을 날렸겠어? 역시 형수는 생각이 짧아. 그때도 그랬거든. 아주 사람 안 달라게. 도박이 원래 그래요. 잃을 땐 잃고 딸 땐 따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 나는 그 타이밍을 알았고 그때 만약 내 손에 3천만 원이 들어왔다면 아버지 오피스텔도 찾고 형도 지금 우리 유준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잘 보고 있었을 거고 난 10억으로 잘 빠진 여자랑 애 낳고 오순도순 살고 있겠지. 방금 네 입으로 그랬어. 그러다 깜빵 한번 가도 갔을 거라고. 네 망상 속에나 있을 미래를 망쳤다고 내 탓하려는 거야? 아니, 넌 그 정신머리로는 분명히 한 번은 사고 쳤을 거야. 네 형이 너무 운이 없었던 거지. 너 같은 애 때문에. 그러게요. 망상이든 진짜 미래든 중요한 건 다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형수 눈빛이 예사롭지 않거든. 난 진짜 억울해 미칠 것 같지만 꾹꾹 눌러 참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형수, 지금 허튼 생각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은 죄가 있으면 제대로 벌 받아야지. 말했잖아요. 벌 받았다고. 3년 동안 요양 잘하고 나온 사람을 또 요양 보낼 셈이에요? 내가 판단할 일 아니야. 법이 판단하지. 내가 보내고 싶어도 법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힘들겠지. 노상규, 너야말로 허튼 생각하지 마. 내가 네 얕은 수 하나 못 읽고 이 차에 올라탔을 것 같아? 뭐? 그제야 시동생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는 출발하기 전 집으로 가서 여동생에게 이 사실을 모두 밝혔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여동생에게 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어플을 깔아두었고 여동생이 시간차를 두고 따라서 남편 납골 땅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행여 중간에 다른 길로 접어들면 그땐 신고하라고 해두었고요. 그때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동생이었어요. 씨발 받기만 해? 받든 안 받든 결과는 똑같아. 괜히 힘 빼지 말자. 받기만 해? 시동생은 차를 거칠게 몰며 속도를 냈어요. 그때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붙었고 차를 멈추라고 쉬지 않고 경고하고 있었죠. 겉으론 태연한 척했지만 솔직히 그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벼랑 끝에 선 시동생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문득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판사판 설득이 안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나 다 하고 가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상원 씨는 무슨 기분이었을까? 뭐? 내가 너 도박에 빠진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래도 상원 씨는 너 믿었거든. 너가 나한테 욕짓거리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도 아버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도박 중독 치료 센터부터 찾아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동생이 차를 몰고 달려드는 걸 봤던 그 마지막 순간에 상원 씨는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 닥쳐! 어렸을 때부터 둘도 없는 형제처럼 자라 나 유준이 그리고 세 번째가 동생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닥치라고! 부모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지켜야 할 1호였다고. 아이 씨발 그만하라고! 시동생은 결국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쉴 새 없이 박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악마의 탈을 썼어도 사람인데 시동생이라고 과연 고통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제가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잊기 위해 몸부림친 것처럼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동생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사이 경찰과 여동생이 차례로 따라붙었고 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도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징역 15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짊어지고 다시 들어갔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말이 또 있을까요? 인과응보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과 제 아들 같은 아이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희망도 무엇도 없는 세상에서는 삶의 의욕도 목적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신기하게도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지금 저는 불면증도 사라졌고 공황 증세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우울감을 덜 느끼게 되었고 외출할 때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주하지 않고 잊어버리려 했던 시간이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다고 했지만 비로소 복수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부모님의 딸로서, 여동생에게 언니로서, 그리고 아들에게는 엄마로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4년을 주저한 만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한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그럴 거예요.